파산 선고까지 그냥 받아버리고 면책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뭐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도 종종 봤어요.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. 10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. 회생이 되고 안 되고를 먼저 이제 의뢰인이 의뢰를 하시고 상담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회생이 될까요? 라고 질문을 하세요. 그럼 회생이 된다. 그러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저 변제금 얼마 나올까 이래요.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50만 원 나오는 거를 10만 원 나오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냐에 다른데 그 변제금이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금지 명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또는 서류가 얼마나 까다롭게 들어가고 미리 조사를 해서 절차를 좀 줄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변제금 싸움이에요. 변제금 들릴 수도 있는데 고지고대로 다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. 파산 같은 경우도 파산은 안 되는 경우인데 파산을 집어넣었어요. 그럼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이 안 되면 진짜 사람이 공중에 떠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노하우가 있는 사무실은 이게 의뢰인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서류를 다 받고 조사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그게 나왔을 때는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취하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는 조사를 하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어넣었어. 그런데 사실관계들이 점점점 모르는 것들이 나와요. 그러면 저희가 미리 취하를 합니다. 그러면 이분은 다시 파산이든 회생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무실에서 파산 선고까지 그냥 받아버리고 면책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뭐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봤어요.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전화 와가지고 제가 다른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. 그 사무실에서 뭐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10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.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제대로 상담을 좀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일반적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법률인데 사실은 법원마다 좀 틀립니다.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다. 그러면 대전 법원은 뭐뭐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틀려요. 법률이면 대한민국 전체 법원이 다 똑같지 않냐. 서울회생법원에 양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서류가 좀 틀려요. 그리고 또 특히 대전법원, 청주법원, 춘천법원은 아예 처음부터 내는 서류가 달라요. 그걸 이제 모르는 사무실에 맡겼다고 하면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기본 서류 말고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. 그 사람이 채무가 최근에 발생했느냐 또는 뭐 도박을 했느냐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요청하는 서류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우리가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보정이라는 게 나와요. 이게 더 궁금하다 저게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. 그 증명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됩니다.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뭐 불법은 아니지만 좀 숨겨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. 더 붙여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파산 경위서나 뭐 회생 경위서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좀 가공을 합니다. 약간 이게 이 사람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 서류,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저희가 뭐 위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외의 것들을 약간 가공을 해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술서라는 걸 받더라도 물론 자필로 제출하는 게 가장 신뢰가 있지만 자필로 받은 서류가 조금 요거는 요거하고 좀 안 맞다.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공을 해야 되는데 매번 사건마다 가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미리 좀 가공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틀려지겠죠. 근데 이 가공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. 공장형 사무실은 이 가공하는 단계가 생략이 돼요, 사실은. 왜냐면 한 사람마다 몇 건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공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생략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죠. 제대로 된 사무실은 금지명령과 변제금 싸움. 어디 법원이냐. 주소지가 춘천 관할이다. 그러면 춘천에 들어갈 서류. 대전이다. 그러면 대전에 들어갈 관할 서류를 미리 준비를 잘하면 금지명령, 개시명령, 변제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. 파산도 마찬가지로 파산이 안 되는 사건을 맡아가지고 괜히 의뢰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군데를 알아보실 거예요.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알아보시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된 사무실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 어려울 때 전화를 한 두세 군데 해보세요. 해보시고 변호사가 상담합니다. 사무장이 상담해도 상관은 없어요. 변호사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몇 가지만 물어보세요. 제가 언급했듯이 금지명령 되고 어떻게 되는지, 상계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수임료는 이렇게 해서 쓰인다. 정확하게. 그거를 잘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선택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렇게 몇 군데 물어봤는데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
개인 블로그를 저도 운영을 합니다. 이게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. 안 된다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그럼 제가 이런 거를 제대로 답변해주는 사무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정도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하시다. 이걸 좀 믿을 수가 없다. 수임료도 좀 애매하다.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